오늘은 그냥 몇 가지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간단히 검토하는 걸로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PMI 지수가 아랫방향으로 계속 제조업 지수가 내려가는 걸로 나왔고요. 일요일 날. 비제조업 지수도 일단 일정 부분은 유지하고 있고요. 다만 추세 반등은 실패했습니다. PMI 지수에서. 이제 아직 카이신 지수하고 카이신 지수의 서비스업하고 제조업 지수가 안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중소기업까지 다 포함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오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일단 상황은 좀 봐야 되겠지만 중국이 지금 생각보다는 녹록치 않습니다. 전력난 부분하고 헝다그룹 관련된 부동산 쪽하고 이게 지금 맞물려가지고 지표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게 서울경제기사인데 10월 31일자 기사고 밑에 보면 정혜진 기자께서 올리신 내용입니다. 전력난의 코로나 봉쇄. 그래서 뭐 전력난은 이미 얘기를 많이 드렸고 여기 보시면 17일에 10월 17일이죠. 상하이에서 시작된 지역사회 감염이 베이징, 화베이성 등 11개 성 직할시 자치구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 전체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고 하여튼 약간 이렇게 간헐적으로 발생하면 발생한 것을 폐쇄하고 여기 보면 이제 학교 휴교, 그다음에 관광지 폐쇄 이런 얘기 나오죠. 그 폐쇄 조치가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간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상하이에 있는 디즈니랜드가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답니다. 뭐 경제에 완전히 뭔가 경제의 성장 자체를 확 꺾어버릴 만큼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코로나가 부분적으로 계속 성장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계속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 헝다 쪽에 부동산 관련된 것들이 이슈들이 막 계속 쏟아져 나오고 헝다 파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뭐 관련 부동산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집값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고 10월 30일 일자 기사인데 황윤태 기자께서 올리신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잠깐만 홍콩 매체 명보는 우한의 주택가격이 제곱미터당 15,000 위안이었던 게 이제 최근 3,000위안 정도 빠졌다. 굉장히 맞았죠. 3,000위안이면 3,515, 한 5분의 25% 정도 빠진 거네요. 20% 정도 빠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은 주택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면 이 소비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긴 하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그래서 이 헝다그룹 파산이라고 하는 게 경착륙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치면서 중국 경제의 성장률에는 약간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 쪽은 좀 조심스럽게 쳐다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지금. 아직은 주식시장 자체를 빠르게 긍정적으로 쳐다보기보다는 조금 거리를 두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연합뉴스 나온 것 중에요. 이거 10월 31일자고 이거는 윤고은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여기 보시면 블룸버그가 중회사 부동산에서 탑 30 중에서 3분의 2가 정부 레드라인을 위반했답니다. 정부 3대 기준이 뭐냐면 부채 비율 70% 넘으면 안 되고 시가총액 대비 부채 비율이 100% 미만, 단기 차입금 대비 보유 현금액은 1배 이상.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파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이런 기준들을 지금 얹혀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충족을 못하면 은행으로부터 신규 대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지금 헝다그룹은 2개 레드라인을 넘어서 이게 올해 헝다그룹이 이제 대출을 못 받으면서 이런 상황으로 왔거든요. 근데 그런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 지금 많다는 거죠. 부동산이 버블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됐는데 이것을 잡으려고 애를 많이 쓰긴 했지만 이게 중국의 인민은행이나 중앙당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지방 정부나 이런 쪽까지 제대로 역할을 파워를 못 미치면서 계속 부동산 버블이 만들어졌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아주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중국 경제에 일정 부분의 주름살을 안 만들고 가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면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지금 경제 성장 속도에 약간 부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D램 문제인데요. 삼성전자 개인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게 삼성전자가 빨라야 내년 상반기, 늦으면 내년 하반기에 추세를 다시 탈 거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내일 보면 뭐 겨울이 왔다 이렇게 하는 쪽도 있고 가격 큰 하락이 없다 이게 지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근데 D램 자체는 지금 현재 현상으로 놓고 보면 D램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낸드 플래시도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뭐 삼성전자를 쳐다보는 게 의미가 없고, 다만 삼성전자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 매도입니다. 외국인 매도인데 이게 파란색이 지금 매도거든요. 이거 외국인 6개월간 매도인데, 여기 보시면 대규모로 쭉 빠질 때 여기 보면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매도 물량이 높죠. 여기 보시면 여기도 대규모로 매도 물량을 쳤는데, 매도를 쳤는데 반등할 때 물량이 쭉 빠졌습니다. 여기도 일정 부분 반등하면 외국인 매도 물량이 좀 커져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일정 부분 반등한 매도를 털고 또 털고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최근 추세를 보면 여기서 이제 추세적으로 쭉 조금씩 하락했는데, 여기서 매도 물량은 사실 그렇게 과거에 이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이 떨어진 추세는 깊거든요. 결과적으로 받쳐주는 사람의 물량이 적어졌다는 뜻이죠. 이 D램 반도체나 이런 가격 움직임이 반등세가 보이는 게 눈에 보이면 그건 이미 저점을 지났을 거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외국인 매도 물량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보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매도 물량이 비중 자체가 좀 줄어들면 그게 이제 바닥을 형성하는 시그널이 아닌가. 가끔 삼성전자 그 기업 이익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퍼배수, 가치배수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 가치배수가 바닥에 있다라고 보기에는 완전 바닥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퍼배수가 보면 뭐 이건 너무 낮은 배수고 11배 정도면 이제 낮은 배수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PBR 배수는 1.62, 이 2021년도 최종치 예상치입니다. 이 정도면 아직은 PBR 배수가 그렇게 낮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치 배수 논하는 건 있는데 그 가치 배수 논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삼성전자 이 외국인 매도 물량 이 부분들을 잘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롯데마트 쪽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거 SBS 비즈에 기사 협력이 10월 31일자에 박규준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희망퇴직을 또 받는답니다. 이거 한번 받았거든요. 또 받았는데 이 롯데는 지금 총체적 난국에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 첫째하고 둘째가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것도 문제지만 기업 경영의 방향성이 현재 굉장히, 그러니까 이 대응이 굉장히 느린 것 같아요. 제가 이 롯데쇼핑 차트거든요. 이 롯데쇼핑 주가인데 월봉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0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반등한 뒤에 이 추세적으로 밀려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시점이 그 고점 대비 거의 78%가 거의 80% 빠졌어요. 지금 반등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추세가. 그래서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좀 길게 하면 여기고요. 여기가 한번 밀려 내려왔다가 여기 반등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등세를 보면 반등세 여기가 반등이죠. 반등한 거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니까 반등폭이 한 50% 빠져 있고, 이것도 만만치 않긴 한데 이거는 추세 자체는 횡보 자체입니다. 횡보로 가고 있고, 롯데쇼핑은 그게 아니고요. 추세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 이제 추세적으로 붕괴되고 내려왔다가 기업 경영의 패턴이 바뀌면서 이제 이베이를 인수한다거나 혹은 뭐 스타벅스 코리아를 인수한다거나 그러면서 이제 반등의 기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 이제 롯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베이 인수가 너무 물 건너가면서 지금 한샘이나 이런 것들을 인수하고 있거든요. 한샘을 인수해서 롯데 쇼핑이 도대체 어떤 이익을 내겠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제품 포트폴리오 안에 그 가구점 하나 더 인수했는데, 이 한샘에서 일어나는 매출이 롯데 쇼핑의 그 거대 규모의 매출을 커버할 여력도 안 되고, 섹터도 그냥 하나의 그 제품 섹터 정도 인수했는데, 그러니까 이 개인적으로 성장의 한계성, 뭔가 돌파구를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롯데가.
이마트는 스타벅스 코리아도 상장 얘기들이 있지만 이제 쓱닷컴을 상장하려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유통업 쪽에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쪽이 그나마 이마트가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동하고 있는 쪽에 대응을 잘 하고 있고 거기에 시너지가 나는 것들을 인수하는 그런 쪽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쿠팡이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쿠팡은 보시면 이게 $50 가까이 갔다가 반토막 났었습니다. 거의 반토막 났다가 지금 이제 반등하고 있는데 이 성장 모멘텀이 없습니다. 지금 쿠팡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쿠팡을 아마존처럼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절대적 우위를 점유하고 있지도 못하고 국내에서 거기 그렇다고 해서 글로벌로 나가서 절대적 우위를 점유한다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 국내에서도 점유가 안 되는데 글로벌로 나가서 점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존도 쉽게 되지 않는 부분을 쿠팡이 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자본을 조달하긴 했는데 그 조달한 자본을 가지고 과연 얘가 판을 뒤집을 수 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쿠팡. 이 쿠팡이 사라질 수는 없는데 쿠팡이 업계 탑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제가 현재 바라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이런 주식 이외에 또 조심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주식이 사실 해운주하고 조선주입니다. 그 HMM이 붕괴됐다가 지금 서플라이 체인이나 뭐 이런 부분 때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게 지금 조정이 고점 대비 반토막 났습니다. 지금 얘가 반등세가 강할 거라고 예측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도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피크아웃 지나서 그러니까 정점을 지나서 지금 서플라이 체인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계속 밀려 내려왔다는 이유는 그리고 BDI 지수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컨테이너 지수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밀려 올라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가 이렇게 안 좋다는 얘기는 향후에 그런 부분이 가격 동향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질 때 얘가 어떻게 작동할지 긍정적으로 작동할지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요인입니다. BDI 쪽에 포커스가 있는 페노션 그러니까 그 건화물 쪽 움직이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에 급등을 하긴 했는데 얘도 추세가 고점 대비 30% 넘게 빠졌거든요. 이것도 추세적으로 바닥점에 다 온 게 아니니까 그 반등해서 세게 반등할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저는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도 맞아볼까요? 한국조선해양도 월봉을 보면 크게 큰 사이클이 두 번 있었죠. 이때. 근데 이제 누차적으로 말씀드리지만 20년 주기를 보고 나면 아직은 주기가 너무 빠르다고 이제 지난번에 올라갈 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붕괴가 많이 돼서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고점 대비 이것도 거의 37%라고 반등을 하고 있긴 한데 이 반등세가 강할 거라는 예측은 저는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해운주나 조선주는 들여다보지 말아야 될 주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플라이 체인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죠. 바이든이. 또 한 가지는 그 문제 때문에 백신이 사실 그 선진국에서 싹쓸이 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일정 부분 선진국에서 대응을 잘 하고 있고 백신 부분이 개도국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리고 이 개도국 쪽에 가는 비중 중에 많은 부분들 뭐 하여튼 우선적으로 그 서플라이 체인과 관련돼 있는 주요 제조국들 이런 쪽으로 백신 공급이 많이 넘어가게 되면 이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문제는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 내년 넘어가면서 간간히 문제가 발생하긴 하겠지만 이제 개도국이 대응 방안이 없었는데 이제 백신을 가지게 되면 일정 부분 대응 방안이 작동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글로벌에서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부분 그것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고 그게 이제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체적 다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액션을 하고 있으면 이제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것들이 서플라이 체인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좀 더 해결 방안이 좀 빨라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가 아예 스태그플레이션에서 말하는 그 스태그네이션 쪽으로 갈 거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유인데 바이든 그 트럼프가 유럽 철강에다 관세를 때렸거든요. 저희도 아마 관세를 맞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분쟁을 끝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희한테는 안 좋아요. 쿼터제를 작동시키는데 저희한테는 상대적으로 여기 보시면 철강 관세 분쟁이 3년 만에 일단락되는데 한국산 대미 수출하는 불리하게 작동할 거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것도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서로 뭐 미국에서만 EU에다가 관세를 때린 게 아니고 반대로 EU에서 미국에도 때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문제를 이 정부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미국이.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부분들이 내년도 넘어가서 초반부, 후반부 이렇게 가면서부터 강도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을 만들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다,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들은 보여드렸고요. 글로벌 경제도 여기 보시면 동남아 시장, 근데 동남아 국가에서 관광객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꽉 막혔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에서 관광객을 받겠죠. 근데 선진국에서는 백신을 많이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좀 높아진 거죠. 그런 관점에서 태국 동남아 쪽에서 여행객을 받겠다 이런 쪽으로 빗장이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제에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하겠죠. 마지막으로 이 매일경제기사입니다. 그리고 기사가 10월 31일자고요. 올리신 분은 고덕환 매경닷컴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고덕관 여기 보시면 오징어 게임 코인인데 여기 사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기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 유명 트위터 이용자인 크립토타리온도 오징어 게임 코인에 대해서 100% 럭업을 이게 상장했다가 개발자가 딱 투자금을 모은 뒤에 확 사라지는 걸 말하는 거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시면 관심을 끊으셔야 되는 문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게 문제가 모으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이 기사를 보면 팔 수가 없답니다. 여기 보면 가상화폐를 팔 수가 없다는 보유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고 오른 게 뭐 9배 여기 뭐 54,540배 올랐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이 코인은 안티덤프 메커니즘이라는 이름으로 대량 매도를 어렵게 하는 장치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오징어 게임을 매도하려면 마블스라는 다른 코인을 보유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매도해가지고 마블스를 사는 거죠. 현금화를 못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여기 그 가상화폐와 관련된 거래소가 한 곳뿐이고 다른 쪽은 있는데 우리는 아니다라고 코인게코는 막 부인한다. 그래서 요새 일확천금을 노리고 코인 쪽에 접근을 잘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라고 올렸습니다. 오늘은 뭐 이런저런 잡다한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참고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